사상 초유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내 증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까요? 예고 조치만으로도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1% 이상 급락했죠. 오늘 증시는 비관론을 뚫고 다소 강한 회복력을 보였는데요. 변동성이 커진 증시, 델타 변이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염불이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팬덤이 강한 분이죠.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오실 때는 부장이었는데 이사로 승진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짧은 순간에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증권시장에 증권시장을 보는 눈도 정확하시고 영향력도 크신데, 자, 4단계 거리두기 조치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로 그냥 다 회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지금 내수 쪽은 좀 타격받는 게 사실 불가피한 상황인 건 맞지만 사실 국내 기업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수보다는 수출 경기에 좀 민감한데 특히 미국의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대표 기업들, 빅테크도 좀 일부 올랐지만 경기 민감형 섹터들도 미국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주가 올라갔고 또 거기다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죠.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이 긴축한다 막 이런 거 걱정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따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지준율을 인하를 하니까 이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 증시는 바로 옆 나라에 있다 보니까 또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 어떤 좀 악재 요인을 희석시켜 버린 것 같아요. 희석시키면서 국내 증시의 그 중후장대형 산업뿐만 아니라 오늘 IT 기업까지 이제 동반해가지고 랠리가 나왔던 이제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고 또 사실 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악영향은 분명히 좀 예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3차 대유행까지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 효과도 생겼고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고 방역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효과가 생겨서 결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좀 완화가 되면 경기 모멘텀 또 살아나거든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은 안 좋지만 이런 일부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과 다르게 이런 변이 바이러스 충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요인 이렇게 회복되는 이유가 미국 시장의 상승, 중국의 갑작스러운 지준율 인하,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또 됐을 경우에 또 회복력인데 미국은 그런 상황이 좋아지게 된 지난 금요일 거기도 델타 변이 충격이 좀 더 될 줄 알았는데 좋아지게 된 원인은 뭐였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이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지준율 인하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준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좀 늘진 않거든요. 우리 한국은 좀 많이 늘어났지만 미국은 그렇게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지 않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예방이 돼 있고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이러다 또 셧다운 들어가면 어떡할까? 경제 봉쇄. 근데 그것도 사실은 미국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영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까지.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확산이 돼도 경제 셧다운하거나 거리두기를 단계를 강화하거나 이런 지금 얘기들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좀 차별화되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왔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설사 이렇게 좀 가속화되더라도 미국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언택트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기업들은 오히려 집안에 있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구글의 유튜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산 현상이 주가에 오히려 악재라기보다는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유일한 오게티는 그 빅테크에 대한 그 규제 이슈 있잖아요. 빅테크 규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계속해서 이 독과점 좀 해소해야 된다. 페이스북, 구글 이런 쪽에 대해서 물론 페이스북이 지난번에 승소를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미국 행정부 쪽에서는 계속 지금 압력을 가할 것 같아요. 지금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이 그것도 사실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미국 정치의 좀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우리 서학개미도 사실 애플, 아마존 등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맞아요. 여기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겨누고 있는 독과점 네, 이슈를 겨누는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이니까 좀 네.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기왕에 중국이 갑자기 지준율을 낮췄잖아요. 네네. 아니 중국 경제가 좋아져서 오히려 통화 정책을 조금 이렇게 긴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조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국 뉴스나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코멘트를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미 예고는 돼 있었어요. 중국 국무원이 지준율을 인하할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하를 했죠. 예. 0.5% 정도 굉장히 예. 공격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예.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얘기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비율을 줄여서 차라리 그 남는 돈을 대출을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대출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그렇죠. 푼다는 얘기니까 경기에는 되게 좋은 건데 그럼 왜 풀 거냐? 근데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결국에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중소기업이 지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좀 고사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그걸로 제품을 만드는데 문제는 가격 정발 못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자 물가는 비싼데 소비자 물가가 못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 정가를 못 시키는 기업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방어하자는 차원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중국 경제가 그렇게 지금 긴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 이런 이제 그 완화 정책을 써야 예. 될 정도로 그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좀 그런 반증인데 일각에서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준율 인하를 추가로. 그러면 예. 예상과 달리 중국이 이렇게 통화 정책을 조금 완화 쪽으로 하면 중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는 그래도 조금 우호적인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당연히 보세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이미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전에 이 뉴스가 나왔고 예.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아마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악몽이 한 번 있어요. 2004년. 국내 증시가 600에서 800포인트까지 갔다가 800에서 600까지 급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중국이 예고도 안 하고 금리를 올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중국의 그 긴축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심해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올해 들어와서도 중국이 아마 그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15금리라고 네. 단기 금리가 한 번씩 뻥뻥 튄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 증시가 장중에 갑자기 급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에 되게 민감한데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긴축을 하면 돈 푸는 걸 줄이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가 줄어들고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가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예. 근데 돈을 푼다는 얘기는 대출이 늘어나고 투자를 하는 얘기니까 네. 한국 기업들도 역시 기회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는 당연히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리고 호재인 이유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 호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준율이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왔으니까 그거와 좀 정반대로 또 이 미국의 미국 증시 상장한 네. 디디 추싱이 뭐 아주 중국으로부터 국가보안 문제로 아주 철퇴를 맞았잖아요. 이게 중국 정부를 믿기 어렵다. 중국 정부 빅테크에 역시 규제를 하는구나 미국처럼. 중국에 투자하는 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뭐 투자자도 상당히 그런 걱정도 하던데. 네. 그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이게 중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네. 지금 사이 안 좋은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서로 이제 규제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 정부는 미국의 그러니까 자기네 빅테크 기업이 그 많은 가입자가 있는데 굳이 왜 미국에 상장하냐? 그게 왜 불편하냐면 미국의 증권거래소나 이쪽 당국에서는 네. 미국의 디지추싱 같은 경우도 공유경제 회사잖아요. 이 회사의 빅데이터를 이제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들 고객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건데 중국 입장에선 당연히 데이터를 공개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공개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싫은 거죠. 네. 정부 측면에서. 그래서 중국은 아예 이제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 상장하려면 허가 받아라. 하나하나 다 받고 가라. 까다롭게 통제하겠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이제 어떤 안보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 정보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지.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 개별 기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중국의 기업 중에서 미국에 상장하려는 좀 기업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중국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관심을 좀 돌려보면 요즘 뭐 가장 주가 움직임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네네. 뭐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네.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네. 야, 과연 이 뭐 이런 상태가 정말 계속될 건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내다 팔았고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요즘에 워낙 힘들어 하시고 하니까 근데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 뭐 싸니까 사자 이 논리가 아니라 저는 지금 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그 논리가 뭐냐면 네.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D램이 이제 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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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부터 3분기도 아니고요. 네. 4분기부터 꺾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논리는 저는 어쨌든 D램 피크아웃이 우린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분명히 꺾일 수도 있고 안 꺾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내년 2분기부터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점이라고 해도 이미 알려진 악재예요. 저는 반영됐다. 네. 그래서 이 악재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네. 두 번째가 TSMC랑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 아니냐. 네. 설비 투자도 지금 늦은 것 같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기술 개발을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GAA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 게이트올 어라운드 방식인데 TSMC가 못하는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 생산 속도도 엄청 빠르고 네. 전력 소모량도 되게 적고 크기도 작대요. 예. 근데 이걸 만들면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수주를 줄 수도 있는 주문을 거죠. 할 수가 굳이 좋은 있다. 쪽에 주면 되는 거니까. 네. 이 하나가 있고 음.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이제 매출 정체예요. 매출이 지난 9년 동안 200조 원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타개하려면 M&A. M&A. M&A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 NXP M&A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저는 왜 한다고 보냐면 어느 기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1분기 기업 설명회 할 때 예. 언급을 했어요, 직접. 아, 우리 그래요? M&A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현금이 110조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음. 저는 이 중에 하나라도 어느 시점에선 저는 발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악재는 반영됐고 네. 2번, 3번 중에는 하나라도 어느 시점에서 된다고 봅니다. 주가에 반영이 될 거다. 예.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솔직히 우리가 모르잖아요, 타이밍은. 네. 그래서 지금 좀 사놓고 기다리면 네. 충분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네. 길게 좀 보시는데, 자, 코로나 이 충격이 뭐 오늘 회복을 했지만 네, 단기에 끝난다고 우선 짧게 끝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끝난 이후 단기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봤을 때 업종이랄까요, 종목이랄까 괜찮은 분야는 어떤 게 될 것이고 어느 선까지 이 코스피가 좀 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피는 3,500에서 한 60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 있고요. 3,600까지는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뜬금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네.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상반기에 주가 지수가 10% 이상 오른 적이 여태까지 8번 있었거든요. 네. 8번 있었는데 그 중에 7번이 다 하반기도 올랐어요. 평균 8에서 10% 정도. 네. 근데 유일하게 한 번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97년도 IMF 때. 그때는 하반기에 그냥 IMF 때문에 그렇군요. 반토막이 났는데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상반기에 이렇게 강하게 랠리가 나오면 예. 하반기도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유동성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요. 예. 근데 그걸 대입해 봤을 때는 3,600까지 가능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기업 이익 추정치가 이번 주에도 또 올라갔어요. 1.8%나. 한국의 기업 이익 추정치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예. 매주 지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PER로 계산 많이 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PER이 12.1배거든요. 네. 근데 12.1배면 작년 기준으로 예. 작년에 코스피 PER 12배일 때가요. 2,600이나 2,700일 때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3,200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사실대로 이렇게 우리가 예. 보면 15배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예. 15배 대입하면 3,600, 700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3,500에서 한 3,600, 700까지 갈 수 있고 예. 업종으로는 지금 제일 소외받은 그 친환경 섹터 있죠. 친환경 섹터. 이쪽에 지금 요새 되게 못 가더라고요. 근데 왜 이쪽을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가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최근에 친환경 섹터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뭐 주로? 태양광, 수소, 풍력 뭐 이런 쪽 태양광, 아니면 수소, 탄소 풍력. 저감 장치라든가 네.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장치 산업 뭐 이런 쪽인데 이쪽을 왜 주목하셔야 되면 가격도 못 올라간 것도 있지만
내일 모레 7월 14일 날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가 초안이 나와요. 탄소 국경세 예, 그러니까 초안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뭐 국가나 기업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여야 돼요. 2023년부터는. 그럼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신재생 에너지로 뭘 생산을 하든가 수소로 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이쪽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럽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섹터가 거기에 가장 맞는 업종이니까 예. 한번 지금 저는 하반기를 본다면 좀 친환경 sek터 관심 있게 보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많이 받을 것 같은 이른바 뭐 소매, 네네네. 여행, 레저 이런 회사들은 어떨까요? 이쪽은요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야 된다, 사야 된다는 논리고.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친환경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 구조적 성장이에요. 계속 성장을 해요. 예. 그래서 몇 년 투자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소비재 기업들 이렇게 안 좋았다가 회복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회복되는 사이클이 짧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 지금 예를 들면 편의점, 뭐 면세점, 화장품, 의류, 또 아니면 그 주류 업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밖에서 술을 마시는데 못 마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완화되면 마실 수 있으면 그땐 네. 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를 미리 예상을 하고 저는 지금 사는 거는 찬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이제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특히 14, 15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반기 의회 증언을 하는데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테이퍼링, 뭐 빨리 한다, 천천히 한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장에 충격 별로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연준 의장의 뭐 이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FOMC 의사록에도 나왔던 게 뭐냐, 거기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긴축 논의는 하는 건 맞아요. 지금 네. 하고는 있잖아요.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나왔지만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하겠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완전히 좋아지는 걸 네. 그런 발언을 좀 할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그렇게 부담을 안 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동향과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EBS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